세상에 신분증까지 한국이 만든다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지금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신분증부터 전자정부 시스템, 심지어 사용 문자까지 바꾸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 BTS 노래로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고려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곳, 바로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지금부터 이 낯선 나라가 한국을 통해 새로 태어나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쳤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든 신분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자가 바뀔지도 모른다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국 때문이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레딧에서 Central Asia is quietly becoming Koreafied 중앙아시아가 조용히 한국 경쟁자가 되고 있다라는 글을 읽고 댓글에는 심지어 여긴 신분증도 K에 대한 체제 카dim 크크크 키릴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바뀌는 이유가 BTS랑 K드라마 때문이래 같은 얘기가 달려 있더라고요. 순간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눈을 의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상우 36살이고요. 직업은 국제정책 자문가입니다. UNDP, KOICA, GIG 등 다양한 국제개발기구에서 일해오면서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녔고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만나고 그 사이에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놀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키르기스스탄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조용한 혁명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2022년 저는 UNDP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자문으로 처음 키르기스스탄에 발을 디뎠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민주적 선거와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컨설팅. 그런데 공항을 나오자마자 들은 첫 번째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여기 고려인 많아요. 아마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말 걸 수도 있어요. 진짜였어요. 호텔 직원부터 시작해서 거리의 상인들, 행정청 공무원들까지 한국말은 못해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삼겹살 좋아요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태양의 후예 송중기 진짜 멋있었어요라며 눈을 반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비슈케크 중심가의 오래된 찻집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아나톨리. 올해 68세, 세 번째 세대의 고려인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수많은 한인들이 아무런 죄 없이 중앙아시아로 끌려갔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그들은 말도 안 통하는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한겨울엔 땅이 얼어 죽는 줄 알았고 여름엔 물이 없어 들판이 말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아나톨리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건 우리 이름 때문이었어요. 한국 이름, 조선의 자부심. 그는 고려극장을 설립했고 지금도 키르기스 청년들에게 한국 전통 민요를 가르칩니다. 그 문화는 한국과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2020년대에 이르러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 키르기스스탄 중앙행정청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본 사업의 모든 국민신분증 발급 시스템은 대한민국 조폐공사와의 협력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부터 발급된 전자신분증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카드 디자인, 칩 보안, 데이터 백업까지 전부 made in Korea.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한국이 같이 만드는 작업이었던 거죠. 게다가 현재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버리고 라틴 문자로 바꾸려는 개혁을 시도 중입니다. 이 움직임의 중심엔 또다시 한류와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왜 키르기스스탄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균 연령 24세, 젊고 역동적인 인구, 엄청난 한국 문화 수용도 드라마, K-팝, 뷰티, 치킨까지, 경제, 의료, 문화 전반에서 한국을 선진국 모델로 인식, 고려인의 존재로 인한 문화적 친밀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 새로운 우군이 필요한 상황. 키르기스스탄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 만들고 있고 그 모델로 대한민국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좋아하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전략이자 미래를 위한 도약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기 전까지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나라이지? 러시아랑 관련이 있나? 말 타고 초원 달리는 나라겠지 라는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죠. 사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의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키르기스스탄에 대해선 무지했습니다. 오히려 거기 위험하지 않아. 그런데도 가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죠.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약 7시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베시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는 그 순간, 저는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전상우님. 한국어 안내 필요하신가요? 공항 직원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어로. 알고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키르기스스탄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청년들이 급속도로 늘었고 공항이나 호텔, 관광지에서는 한국어 응대가 기본적으로 가능한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대기 중이던 공항버스가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외국에서 흔히 보던 오래되고 낡은 버스가 아니라 내부가 널찍하고 조용한 최신식 전기버스였죠. 알고 보니 이 버스는 한국 기업이 납품한 모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붙어있는 안내 문구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좌석 뒤에는 작은 스크린으로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무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습니다. 며칠 뒤 현지 프로젝트 팀과의 회의를 위해 행정청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 정돈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정확한 시간 안배.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디지털 행정을 정착시켰나요? 코로나 당시 QR코드 정책,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류 드라마에서 봤는데 진짜 거리도 저렇게 깨끗해요? 그들은 질문 하나하나에 진지했고 저에게 한국의 디지털 행정 사례를 강의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 간 전통 음식점에서도 한국 얘기는 계속됐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한식 느낌의 음식이 나오고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으로 BTS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더군요. 여긴 K-팝이 종교입니다. 동석한 청년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은 건 박알리나 할머니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하지만 난 고려인이에요. 1930년대 강제 이주로 이 땅에 뿌리내린 한인 1세대의 손녀. 그녀는 구식 한복을 꺼내 보여주며 손때 묻은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의 해설서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한국어를 잊지 않으려 평생을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젊은 고려인들과 함께 매주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한국 요리를 나눠 먹는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놀란 건 단지 그들의 한국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체계적이며 역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는 치안 문제가 거의 없어 보였고 경찰은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택시도 우버처럼 앱으로 호출 가능한 플랫폼이 대부분이었고 요금은 정찰제였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점점 개편 중이었고 이 역시 한국 보건복지부의 협력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자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부24와 유사한 천적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더군요.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 갱신, 출생신고 같은 대부분의 민원 처리가 모바일 앱 하나로 가능했습니다. 이거 한국 시스템 기반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 배웠어요. 현지 개발자가 말하더군요. 지금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의 디지털 행정 모델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나라는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장을 열망하는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2023년 6월 드디어 비슈케크와 인천을 연결하는 직항노선이 개설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공 루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가 더욱 쉬워졌고 고려인들과 가족 간의 왕래도 활발해졌습니다. 키르기스 청년들은 이제 유학을 고민하며 말합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기술도 배우고 싶고 사람들도 좋아요.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H-2 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오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과 광주에는 고려인 커뮤니티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그 안에서 이뤄지는 교류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문화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은 단지 문화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한 대학생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신들의 미래를 러시아에 맡기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의지는 절실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K-팝의 나라가 아닌 대안의 상징이자 자립 가능성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감탄이 극에 달했을 무렵 저에겐 두 번의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문자 개혁을 둘러싼 현지 갈등과 식당에서 겪은 작은 오해로 인해 한국에 대한 환상이 깨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팀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현지 청년이 무척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구준표처럼 생긴 한국 남자 진짜 있나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 질문은 전혀 웃기지 않았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실제 개봉한 영화 제목이 구준표와 결혼하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는 상영 당시 현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고 주인공 이름이 준표였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영화는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키르기스 여성의 성장기이자 양국 문화를 교차시켜 공감과 갈등을 보여주는 꽤 진지한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국 연예인이 멋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에게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청년의 말이 제 뇌리에 깊게 남았습니다. 이 나라의 한류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희망과 미래의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내 교육청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현지 초등학교를 둘러보던 중 교실 한편에 붙어있는 낯익은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포스터로 걸려 있었고 책상에는 학생들이 만든 한글 이름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교실에서는 한글날이라는 테마 수업을 하고 있었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세요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사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선 한 달에 한 번 한국어 체험 수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러시아어보다 한국어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언어와 문화, 경제에 깊이 종속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키릴 문자가 공식 문자이며 러시아어는 여전히 행정과 고등교육의 주 언어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러시아에 대한 정서적 피로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강대국에 휘둘려 왔어요. 러시아, 중국 그들이 우리를 존중해 준 적 있나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군요. 작지만 자립했고 문화적으로도 우리를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져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40에서 50대 중장년층도 한국을 말할 때는 단지 경제적 기회 이상의 존경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벗어난 정체성을 찾으려는 젊은 층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었고 그들이 찾은 모델은 더 이상 서유럽도 미국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는 2015년 800명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무려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지 시험을 본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인생을 걸어보려는 사람들의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이카가 현지에 파견한 한국어 교사 수는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에 취업한 키르기스 청년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린 한류 소비자가 아니라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동반자예요. 이 말은 단지 낭만적인 이상이 아니라 정책과 숫자, 그리고 실제 교류 현장에서 분명한 사실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는구나. 그 진심은 때론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던 한국다움을 다시 깨닫게 해줬습니다. 존중, 교육, 성실함, 문화적 개방성, 기술력, 청결함.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가치들이 이 나라에선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의 집약체죠.
이런 감동과 경이로움 속에서 저는 키르기스스탄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국과의 교류가 아름답게만 보이던 그때 예상치 못한 두 개의 위기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개혁을 둘러싼 심각한 정치적 갈등. 두 번째는 현지 식당에서 겪은 오해로 인해 한국인으로서 상처를 받았던 사건. 그리고 그 위기는 놀랍게도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을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고려인 커뮤니티, 그리고 문화적 친근함에 깊이 감동한 저는 키르기스스탄이 한국을 넘어선 어떤 가능성을 온전히 끌어안으려는 전면적인 국가 리노베이션 과정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점에서 제게 뜻밖의 위기들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문화 차이로 끝날 수 없는 국가적 변화의 쟁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중 한 회의에서 현지 언어정책위원회 의장인 카니베 오스모날리에브 씨가 키리릴 문자를 라틴 문자로 바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결단이 뒷받침되면 학계와 전문가들은 즉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죠. 24kg. 제리오. 이 발언 직후 러시아가 유제품 수출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마치 압박을 받는 듯한 상황이었고 표면상으론 단순한 경제적 제재처럼 보였지만 이 문제가 바로 언어와 정체성의 정치학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4년 10월까지도 키르기스스탄은 라틴 문자로 전환하지 않기로 밝혔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아직은 표준인 키릴 문자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언급했죠.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언어 정책이 얼마나 민감한 정치적 요소인지 또 외교적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 즈음 저는 언어정책위의 내부 문서를 접할 기회가 있었고 그 제목은 국가언어개혁이 가져올 정치문화적 파장 분석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는 디지털화와 글로벌 소통, 그리고 문화, 정체성의 독립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동시에 러시아 영향력과의 균형 유지라는 문장이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 대해 단순히 친근한 나라로만 느꼈던 감정이 이 순간 키르기스의 전략적 선택임을 깨닫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는 키르기스스탄 내부에서 정체성과 외교, 경제적 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줄다리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갈등 속에서 한국이 단지 문화적 영감이 아닌 전략적 동반자인 이유를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긴장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작은 오해가 제 감정선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어느 현지 식당에서였습니다. 제가 한국 분이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했더니 옆에 고려인 직원이 갑자기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한국 사람과 똑같으니 착각했던 걸지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요. 제겐 그저 고려인의 후손 같아 보여서라는 가벼운 칭찬이었지만 그 뒤로 내내 자꾸만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르게 대우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건데 하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히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그 직원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나도 멀리서 봐왔어요. 뉴스에서, 방송에서. 그러니 한국인 같아 보인다고 하면 그게 감탄이 아닐까 싶었어요. 즉, 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갈망과 존경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오해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의미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죠. 나에 대한 오해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한국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징인지 깨닫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이 두 위기를 겪으면서 저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한국을 닮고 싶어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한국과 함께 설계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정체성과 외교적 압박 속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는 국가적 고민이었고 두 번째 위기는 문화적 공감과 정체성의 얽힘 속에서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나 혼자 더욱 뚜렷하게 인식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한류만이 아닌 기술행정 문화교육 모든 측면에서 발전을 경험한 나라로서 키르기스가 이제 자신들의 길을 닫고 확장해 나가는데 영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은 제게 한국의 진정한 힘 즉 소프트 파워의 깊이, 정체성과 연대의 의미,
미래 설계의 모델로서의 위상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마주한 이 감동, 위기, 그리고 이해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국에 대해 전보다 더 깊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비슈케크의 한 작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텐산 산맥의 만년설은 웅장하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자연 앞에서는 사람도 나라도 모두 평등한 존재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더욱 뚜렷하게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작은 나라에 단지 닮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한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키르기스스탄에서 단순히 K-팝, K-드라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전, 질서, 청렴,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기술력이 높고 문화가 정교하며 무엇보다 자기 힘으로 일어선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시스템은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에 빠르게 정착 중이고 공공보건개혁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모티브로 설계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한국식 교육과 진로 시스템을 선망하며 행정당국은 한국식 신분증 시스템, 통계관리, 선거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이 전국민 전자신분증 발급 시스템을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수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정체성과 투명성의 기초를 한국형 시스템으로 설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마치며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고위 관료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상우 선생님, 한국은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울을 넘어서 함께 걷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은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제가 몇 주간 보고 느낀 모든 감정이 이 한 문장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단지 한국을 따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 하고 한국은 그 여정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소프트 파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상호 신뢰 속의 파트너십, 문화가 만들어낸 외교의 새로운 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외교적 입지에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언어, 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아왔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이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문화적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연대입니다. 러시아어를 대신한 한국어 교육의 확산, 중국 인프라보다 한국형 스마트 도시 모델 선호, 고려인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된 뿌리 깊은 문화적 신뢰, 인천 비슈케크 직항편 개설로 급격히 늘어나는 인적 교류. 이 모든 것은 한반도의 안정성과 아시아 내 다자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함께 구상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는 단순한 정부 간 협력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나요? 그 질문은 단지 경제나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절박하게 자신의 나라를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익숙하게 느끼는 한국이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희망이고 심지어 국가 모델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은 GDP나 기술력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식민지, 전쟁, 분단, 독재, 민주화, 그리고 경제, 기적까지 이 모든 서사를 가진 한국은 현재의 세계에 필요한 현대적 성공 신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은 그 이야기를 보고 배우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 개인에게도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기술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한국의 문화와 질서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그 익숙함이 누군가에게는 꿈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을 떠나는 날, 공항 라운지에서 고려인 아이들이 한국어로 애국가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1937년
이 땅에 강제로 끌려왔던 한인의 눈물이 지금 이 땅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 순간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 오고 싶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이 이 나라의 진심을 끝까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은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꿈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나라, 그리고 공존과 연대를 상징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진심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